핸드폰 요금이 연체되었으니 언제까지 계좌를 확인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저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그 정도의 돈도 내 계좌에 남아있지 않다라는 게, 그래서 이제 그때 돈 공부를 시작을 해야 되겠다라고 느껴서 빚이 3천만 원 있었다고 했는데 지금은 순자산으로 얼마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실거주 집은 있고 저 혼자만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이 한 5억 5천 정도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3천만 원의 빚이 있는 상태에서 빚을 제거하고 5억 5천만 원까지 만든 얘기를 숨김없이 다 털어주실 거예요? 제가 지금 이런 인터뷰에 출연을 한 이유가 뭐냐면 빚 3천만 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안정된 기분을 느끼는 그런 정도의 자산을 가지기까지 제가 진짜 다양한 투자의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경험들을 저만 가지고 있기는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 아낌없이 다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빚 3천만 원 어떻게 생긴 거예요? 빚 3천만 원이 제가 입사하자마자 입사 합격증을 출력을 하면 대출 3천만 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좋은 꿀 정보를 커뮤니티를 통해서 입수를 했어요. 이 합격증을 출력해서 가면 신용등급 6등급에 대출이율 한 7% 정도로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정보가 나오더라고요. 그 또 커뮤니티에서 마이너스 대출 붐이 분 거예요. 왜냐면 이제 입사를 하고 나면 회사가 너무 바빠서 장기간 여행을 갈 수가 없다. 빨리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서 그 대출을 받아서 여행을 가고 좀 삶을 즐기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고 해서 저도 그 말을 듣고 바로 이제 합격증을 출력해서 신한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제가 입사가 합격한 시점이 2010년 4월인데 입사한 시점은 8월이었거든요. 그 4개월 동안 마이너스 대출 받은 돈과 부모님께 받았던 월세 보증금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열심히 소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입사하고 나서 월급이 있는 거 플러스 마이너스 통장까지 다 해가지고 돈 한 푼도 못 모으고 오히려 마이너스 통장을 다 써버리는 그 선택을 2년 이상 하느라고 빚이 그렇게 쌓인 거다. 네, 게다가 금융에 대한 지식도 없고 그때는 투자를 하는 분위기도 아니었어요. 지금 같은 분위기였으면 빚을 내서 뭐 주식을 샀다던가 투자를 했다던가 뭐 그랬을 수도 있겠는데 그때는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진짜 탕진하는데 그 돈을 다 써버리게 됐습니다. 경제관념이 좀 있는 분들은 절대 그런 선택을 안 했는데 그때는 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저는 그때 경제관념 전혀 없었어요. 그냥 아무 생각도 없었고 단지 그때 좀 돈에 대한 굶주림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처음 돈이 쥐어지면 그 돈을 어떻게 소비하는 거가 현명하고 좀 건전한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해요. 소비로 나를 치장해서 나를 멋지고 예쁘게 만들면 저는 자연스럽게 그냥 우아한 사람이 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실제로는 좀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어느 순간 보니까 제가 머리는 텅 빈 거지가 되어 있더라고요. BS 3천만 원까지 갔잖아요. 그럼 어쨌든 소비하던 습관이 있으니까 플러스 계속 하다가 어떤 계기로 멈추게 된 거예요? 28살 겨울쯤이었을 거예요. 그때 이제 핸드폰 요금이 연체되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계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자가 하나 왔는데 일단 이때 되게 멘붕이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카드값에 대해서 이렇게 명세가 나왔는데 그 카드값을 낼 수 있는 잔액이 제 통장에 없었어요. 그때 너무 힘들었고 멘붕이었고 그 사건 이후로 제가 이제 이건 아니다 라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29살부터 돈을 모으기 시작한 계기가 됐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럼 빚을 갚기 위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빚을 갚기 위해서 일단 마이너스 그때 3천만 원이었고 제 이율이 7%였어요. 근데 그 7% 연이율의 대출을 먼저 한 5% 정도짜리 대출로 갈아타기를 했고요. 5% 이율이면 여전히 굉장히 높은 이율이에요. 그때는 약간 저성장 시대였고 투자에 대한 소득도 그렇게 높지 않았고 부동산도 그 오르는 가격이 지금같이 그렇게 가파르게 오르지 않았었어요. 모든 자산들이 그저 그런 상태로 머물러 있었던 거죠. 그 이유인 즉슨 미국 금융위기가 2007년, 8년 그 사이쯤에 있었고 그 직후에 또 유럽 금융위기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연속으로 이어지면서 그런 장기적인 저성장 시대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제 투자에 좋은 정보를 받을 수 있는 때가 아니었잖아요. 주위 사람들은 투자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고 제가 믿을 만한 분한테 조언을 얻을 수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였어요. 그냥 예금 적금 하는 거. 그래서 3천만 원의 빚을 갚을 때도 저는 어떤 요령도 발휘하지 못했고 그냥 그걸 돈을 벌어서 갚는 무식하게 그렇게 대응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식할 정도로 안 쓰고 그냥 엄청 모아가지고 빚을 쳐낸 거네요. 네, 그렇게 했는데 쓰던 가닥이 있는 사람이 갑자기 그렇게 허리띠를 졸라매고 하면은 폭발해요. 그때 이제 제가 만들었던 절약의 철학은 미니멀리즘이었어요. 미니멀리즘이라는 거는 정말 꼭 필요한 물건들만 소비를 하고 꼭 필요한 물건들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물건들도 굉장히 많이 정리를 했고요. 그렇게 많은 물건들을 제 삶 속에서
정리를 하니까 제가 진짜 필요한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를 깨달았어요. 그 미니멀리즘의 삶의 철학을 제 삶에 이제 도입을 한 이후부터는 그 절약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방법이 있었다면 저는 TV를 끊었어요. 어떤 그 당시에 연구 결과가 있었냐면 미국에서 나온 거였는데 TV를 많이 보는 사람일수록 소비가 많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를 봤어요. 그걸 보고서 제가 좀 자극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TV랑 SNS를 딱 멀리하기 시작했어요. TV는 아예 그냥 없애버렸고요. TV를 안 보니까 정말 소비에 대한 욕구 자체가 아예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내가 욕구를 눌러야 했다라고 하면 기존에는 누를 욕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원천적으로 그 소비에 대한 욕구가 차단이 됐던 것이 그 절약을 하는데 좀 상승 곡선을 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월급도 안 모으고 네. 빚을 내면서까지 소비를 했던 사람이 아예 미디어들을 끊고 SNS도 안 하고 하니까 소비에 대한 욕구가 안 일어나니까 아예 그냥 자연스럽게 절약돼버리는. 네, 거기에 이제 뭐 미니멀리즘까지 추가가 되면서 내 삶에 꼭 필요하다고만 생각했던 그런 물건들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이 다 줄어들면서부터 좀 제 삶이 더 심플해지고 단순해지면서 시간도 많아졌어요. 선택해야 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소비를 줄여가지고 빚을 이제 쳐낸 다음에 이제 빵원된 거잖아요. 남들은 어느 정도 모았을 때인데 이제 빵원돼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시작을 했죠.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시드를 모아야 되는데 시드를 또 어떻게 모으신 거예요? 빚 3천만 원을 갚으면서 그런 절약의 관성 같은 게 좀 붙었잖아요. 그 절약의 관성 덕분에 1년 정도 넘는 시간 동안에 어떤 걸 했냐면 예금 풍차 돌리기를 했었어요. 그 풍차 돌리기는 매월 예금을 만드는 거예요. 매월 내가 여윳돈 100만 원이든 150만 원이든 매월 하나씩의 예금을 만들고 만기가 1년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 해부터 그 예금이 만기돼서 매월 그 예금이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에다가 내가 또 더 추가를 해서 더 돈을 계속 이렇게 모아가는, 이게 예금의 방식이지만 그 예금이 복리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예금 이자가 한 2% 미만이었는데 이걸 통해서 그래도 제 소비의 습관을 잡을 수 있었고 종잣돈을 재미있는 방식으로 모을 수 있게 됐다. 매월 한 개의 예금이 생긴다라고 하면 그게 되게 재미있거든요. 그래서 좀 재미있게 게임식으로 모을 수 있었던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는 다른 투자를 몰랐으니까 그렇게 이제 그냥 모았던 거고, 만약에 지금 시점에 보시는 분들이 빵원에서 이제 시드머니까지 모은다고 했을 때 어떤 방법 쓰면 좋을까요? 시드머니를 모으실 때 좋은 방식은 ETF로 그렇게 사서 모으시는 방법도 있어요. 제가 추천드리는 ETF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나스닥 상장 종목 중에서 가장 좋은 100가지 종목에 연동되는 지수펀드인 QQQ라는 게 있어요. 그 지수펀드도 굉장히 저는 좋다고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S&P 500 그 지수에 추종하는 펀드인 SPY도 굉장히 좋아요. 이런 두 가지 정도의 펀드를 가지고 계속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은행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이렇게 성장시켜 나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제 ETF를 몰랐기 때문에 네네. 예금 풍치 돌리기 방식으로 해가지고 1년 만기, 1년 만기, 1년 만기 이런 방식으로 이제 돈을 모으셨던 거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해가지고 시드가 얼마까지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빚을 갚은 이후에 한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의 시드머니를 모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시드가 4천 정도 됐을 때 그 다음에 이제 투자를 시작하셨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처음에 시작하신 투자가 뭐였어요? 처음에 저는 어떤 투자를 했었냐면 해외 주식 투자를 했었어요. 제가 처음 해외 주식 투자를 했었던 시점이 2015년 상반기예요. 그때 해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거의 제 주위에 없었거든요. 굳이 제가 그 시작을 했었던 이유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올 때마다 원화의 가치는 너무 많이 떨어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원화를 가지고 있는 게 불안했고, 그럼 이걸 환전을 해서 해외에 투자를 하자라는 방식으로 해서 제가 진행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이제 첫 번째로 선택을 했었던 방법은 중국 주식이었어요. 중국 주식을 선택했던 이유는 그래도 미국보다 그 당시에 중국의 성장이 더 가팔라 보였고 그때 상해 증시가 굉장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2015년 상반기에 중국에서 꽤 좋다고 하는 우량주 20개 정도의 종목에 투자를 합니다. 그때는 이제 트럼프에 대한 리스크가 없을 때였죠? 네, 그때는 없을 때였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기 이전이었고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었을 때였는데 중국 주식이 워낙 이렇게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었던 때라서 나도 그 흐름에 올라타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 심리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중국 주식 20개를 이렇게 하고 나서 결과가 좋았나요? 안 좋았나요? 망했어요.
왜냐면 제가 상해 지수 최고점이었을 때 제가 들어갔는데 제가 들어가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30%가 폭락을 했는데 더 떨어질 수 있었지만 서킷 브레이크가 걸린 거예요. 서킷 브레이크는 30%가 하락하면 시장이 완전히 정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루 동안은 주식 거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한 번 걸렸잖아요. 며칠 안 돼서 얼마 후에 바로 또 30%가 떨어져서 또 서킷 브레이크가 걸린 거예요. 그렇게 이제 막 투자하자마자 폭락을 하기 시작하는데 좀 너무 두렵기도 했지만 이런 격언이 있잖아요. 피가 낭자할 때 주식을 사서 모아야 한다. 저는 또 그걸 믿고 또 그 상황에 이렇게 또 더 주식을 샀었어요. 이거는 중국의 우량주니까 충분히 괜찮지 않겠냐라고 해서 사서 모았었는데 정말 너무 힘든 시간을 겪었고 조금 반등했을 때 제가 가지고 있었던 주식들의 가격이 좀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진짜 너무 다행히 그 주식을 다 매도를 하고 잘 나올 수가 있었어요. 근데 보통은 30% 빠지고 30% 빠지고 하면 멘탈이 나와가지고 아 나는 절대 이거 하면 안 돼 하면서 다 팔면서 후회하는데 그때 안 팔 수 있었던 계기는 뭐예요? 안 팔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일단 그렇게 마음이 너무 요동치는 상태에서 아무런 결정도 하지 않아요. 제 마음이 가라앉을 때까지 좀 기다려요. 즉흥적으로 이제 결정해버리면 네. 나중에 후회할 수 있으니까 지금 심리를 안정시켜 놓고 냉정하게 봤을 때 아 이거가 판단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본다고요? 네, 맞습니다. 빨리 대응하지 않아서 더 많이 떨어질 수도 있지 않냐. 그거는 빨리 대응을 해서 빠져나오든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마음이 불안정한 상태에서는 무슨 결정을 하든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마음을 가라앉히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고 한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중국 증시가 그래도 조금 회복이 되는 시점이 있었어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사이에 좋은 그 타이밍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주식을 다 이제 매도를 했는데 내가 그러니까 맨 처음에 들어갔던 금액만큼 이제 회복되었을 때 다행히 정리해서 손해는 안 봤지만 어쨌든 교훈을 하나 얻은 거네요. 이때 이제 큰 교훈을 얻었던 게 뭐였냐면 제가 20개 주식을 분산 투자를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20여 개 주식에 투자를 하면서 아무런 확신도 없었어요. 그 주식을 선택한 이유는 뭐였냐면 제가 어떤 책을 봤는데 그 책 제목이 지금 중국 주식 1,000만 원이면 10년 후에 강남 아파트를 산다. 책을 보면서 제가 거기에 나와 있다는 그 우량주 종목들을 샀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도 없고 아무 그냥 관심도 없이 그렇게 그냥 다양한 종목들을 사서 모았던 거예요. 근데 이때 제가 얼마나 많이 불안했었냐면 종목들이 너무 많으니까 일단 관리도 안 되고 주식 종목이 분산된 것처럼 제 마음도 분산이 됐고 그러면 이제 회사 생활도 제가 집중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너무 좀 혼란스러운 시기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건 아니다라고 결정을 했고 잘 빠져나와서 분산 투자가 아니라 좀 집중 투자 쪽으로 방향을 전환을 하게 됐어요. 어쨌든 내가 투자한 금액은 원금은 해소했잖아요. 그 상황에서 그 다음 스텝은 뭐였어요? 그러면 정말 내가 생각하기에 단 하나의 주식을 선택을 한다면 어떤 주식일까? 정말 우량하고 가장 앞으로 성장 비전도 높고 그런 주식들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당시에 제 눈에는 텐센트라는 주식이 보였어요. 그래서 그 텐센트 기업이 당시에 상위 시가총액 톱5 안에 드는 기업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중국의 거대한 인구가 쓰는 중국판 카카오톡을 만든 그런 기업이거든요. 엔터테인먼트 기업이에요.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고 그 기업에 저는 몰빵하는 투자를 시작을 했어요. 그 5천만 원 정도부터 투자를 시작했을 때 1억 정도까지의 이제 순탄하게 흐름을 이어갈 수 있었고 1억에서 또 1억 7천만 원 정도까지 제가 중간중간 월급을 탈 때마다 텐센트 주식을 계속 사서 모았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자산이 갑자기 많이 불어나는 상승세의 우운에 올라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텐센트 종목을 가지고 굉장히 자산이 빨리 불어났었는데 고마운 주식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정리하고 다시 다른 곳으로 넘어간 이유는 뭐예요? 그게 정말 저는 좋은 주식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당시 시점에 2016년 하반기 정도에 미국 대선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면서 이 미국과 중국의 마찰이 굉장히 심해지던 시기였어요. 무역 전쟁도 있었고요. 거시적인 상황을 봤을 때 세상의 흐름이 약간 중국에서 미국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텐센트도 너무 좋은 주식이고 좋기는 하지만 저는 조금 더 안정적이고 제 마음 편안한 곳에 투자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컸어요. 그래서 그 안정적이기 위해서는 중국보다는 지금 둘이 싸우고 있는 상황이라면 미국 쪽이 좀 더 안전하지 않겠냐 해서 저는 텐센트 주식을 2017년 초반에 다 정리를 하고 그때 이제 아마존에 또 몰빵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 아마존을 결정한 이유는 뭐예요? 아마존을 결정했던 이유는 뭐냐면 제가 미국 주식 중에서 상위 시가총액 톱5의 기업을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었는데 아마존이라는 기업은 상승장에 남들보다 더 많이 오르고 하락장에 남들보다 적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한 2,
2, 3년 정도의 흐름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마존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보니 여기에서 이제 하고 있는 서비스는 미국과 유럽 시장을 독점하는 서비스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여기 아마존에서 쌓인 데이터를 가지고 이 회사는 앞으로 AI 사업, 미래 빅테크의 그런 중심이 되는 사업에 진출을 할 거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존으로 다 갈아타서 거기에 또 몰빵 투자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럼 아마존의 몰빵에서 네. 재미를 좀 봤나요? 너무 환상적인 재미를 받고, 그때도 이제 월급을 타서 또 아마존을 열심히 모으면서 1억 7천이 또 3억으로 금방 그렇게 성장을 했어요. 1년도 안 되는 시간에 전반적으로 빅테크 기업의 호황 시기이기도 했어요. 그 흐름도 자연스럽게 탔고, 또 제가 이제 월급을 꾸준히 모아서 투자한다는 그런 좀 건전한 사고방식의 투자를 하기도 했고, 이 두 가지가 잘 맞아서 저는 좋은 결과를 그때까지는 얻었습니다. 자산이 엄청나게 빠른 시기에 네. 늘어났는데 또 이런 식으로만 보면 또 이제 판타지에 빠질 수 있으니까 투자를 하시다가 또 실패한 사례도 있을 것 같거든요. 큰 실패를 이제 제가 한 2번 정도를 했었는데, 아마존으로 이제 제가 3억을 달성을 했으니까 이제 여기에서 내가 조금 더 다른 분야의 투자를 통해서 3억을 10억으로 만드는 그런 투자를 이제 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두 가지를 생각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부동산 투자였고요. 두 번째는 비트코인 투자였어요. 첫 번째 이제 부동산 투자는 시드머니가 많이 들어가지 않는 방향의 저는 지방 소액 투자를 했었어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철저하게 그 아파트 입주 물량이나 이런 거 데이터 분석을 하면서 그런 식의 이제 투자를 했었는데, 저한테 그렇게 큰 이득을 가져다 주진 못했어요. 오히려 되게 큰 손실로 마무리를 하게 됐는데, 그래서 그게 좀 많이 후회가 돼요.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것도 주식 투자를 하듯이 정말 입지가 좋은 알짜배기 부동산을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 제가 그렇게 실패를 하지 않았을 텐데, 게다가 제가 부동산 투자 시작했었던 시점은 2017년도였거든요. 부동산으로 돈 잃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여기 부동산으로 돈 잃은 사람 저 여기 있어요. 그럼 부동산으로 손해본 네. 금액이 얼마 정도였어요? 부동산으로 손해본 비용만 따지자면 한 수천만 원 정도예요. 하지만 제가 이제 그걸 통해서 이루지 못한 기회비용 같은 거까지 따지면 한 1억이 넘겠죠. 아, 이 길은 길이 아니다 해서 그 이후로는 이제 안 한 거예요? 부동산 규제 압박들이 너무 크잖아요. 거기서 오는 걸 제가 그 불안함과 부담감을 견뎌내기에는 제가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정리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비용이 컸지만.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손해본 거 두 번째는 뭐예요? 비트코인을 하면서 굉장히 또 많이 힘들었는데, 제가 아마존 주식 투자를 하면서 이제 한 3억 정도의 제 자산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한 굉장히 큰 비중 1억 4천만 원 정도를 뚝 떼서 비트코인을 사는 투자를 했었어요. 그때가 시점이 언제였냐면요, 2018년 한 5월경이었어요. 근데 비트코인을 제가 꽤 오랫동안 보고 있었고, 이거는 장기적으로 가져갔을 때 괜찮은 자산이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제가 수요와 공급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은 공급량이 한정되어 있어요. 근데 그 공급량이 한정되어 있는 자산이 수요가 조금만 붙었을 때 그 가격은 폭등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물론 그 반대의 상황이 될 수도 있지만요. 그래서 그 공급량이 일정하다라는 거에 대한 저는 매력을 느껴서 비트코인 투자를 시작을 했었어요. 그 당시 비트코인 하나의 단가가 한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그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2000만 원을 넘던 비트코인이 2018년 초반까지 반가격이 됐어요. 저는 이 정도면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밑에 지하실이 있었어요. 제가 비트코인을 샀을 때 한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로 이렇게 계속 사서 모아서 1억 4천만 원까지 샀는데, 그 이후로 비트코인이 한 30% 정도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또 얼마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또 한번 크게 폭락을 했어요. 그렇게 폭락을 했을 때 1억 4천만 원의 돈이 6천만 원까지 갔었어요. 그렇게 마이너스 8천만 원까지 거의 1억 가까운 돈이 제 눈앞에서 사라지는 걸 보고 나서 정말 너무 힘들었고 멘붕에 빠졌었어요. 내가 그냥 아마존을 가지고 있었어야 되는데, 그러면 나는 벌써 진짜 내가 원하는 자산을 달성했었을 텐데, 너무 속상하고 힘들었던 경험이었어요. 지금은 또 비트코인이 또 많이 올라가지고 8천까지 갔다가 다시 이제 네. 5천 원 얼마 정도까지로 유지 중인데, 그 당시에 더 떨어졌을 때 전 재산을 다 넣어가지고 샀으면 네. 굉장히 이제 미래를 보는 해안이 있는 거지만, 인생은 절대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폭락을 하고 나면 일단 어떤 생각이 드냐면, 되게 마음이 아득해지고 굉장히 불안해지고, 제가 그때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었어요.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거의 한 몇 주 정도를 보냈었어요. 그래서 이 비트코인을 어떻게 해야 되냐, 물타기 같은 거 할 수 있는 정도의 멘탈도 아니었어요.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이게 상장 폐지가 되면 어떻게 하냐 하는 그런 걱정까지 갔었거든요. 그때는 진짜 그런 걱정들이 너무 많아서 일단 제 마음을 차분하게 먼저 가라앉히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가라앉힌
다음에 내가 이 비트코인을 더 계속 그냥 존버를 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정리할 것인가 라고 차분해진 상태에서 이거는 그래도 아무리 생각해도 괜찮은 자산이다. 하지만 더 이상 아마존을 더 팔아서 이걸 투자할 건 아니다. 그냥 이거를 장기 내가 생각했던 한 2년 정도 그렇게 계속 더 보유를 해보자 라고 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어요. 그렇게 2년 넘게 보유하는 동안에 굉장히 많은 등락이 있었어요. 제가 산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서 단가가 1,600만 원까지 가기도 했고요. 아,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 보면 괜찮겠구나. 그러다 코로나 대폭락이 와서 또 비슷하게 또 주저앉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계속 이렇게 또 조금씩 오르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2020년 한 8월 정도에는 제가 샀던 가격보다 조금 더 높은 시세로 비트코인이 거래되고 있었어요. 저는 2020년 10월에 퇴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 퇴사하기 직전에는 비트코인은 아무래도 너무 위험한 자산이니까 안전자산 쪽으로 내 자산을 옮기자라고 해서 비트코인을 다 팔고 그때 익절이죠. 한 1억 4천에 샀는데 1억 6천에 팔았거든요. 익절하고 애플을 사서 좀 안정적으로 투자하자라고 했는데 그렇게 팔고 나서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급등했냐면 제가 1,000만 원 정도 밑으로 샀는데 8,000만 원, 8,800만 원까지 최고점까지 그렇게 치솟는 거예요. 저는 그때 너무 스트레스 받고 너무 힘들어서 뉴스도 안 보고 신문도 안 보고 인터넷도 안 보고 핸드폰도 안 봤어요. 어딜 가나 그 소식이고 그 이야기라서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 뉴스를 피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파트 막 전광판에까지 비트코인 뭐 최고점 달성 8,800만 원 막 이런 식으로 막 나와 있는 건데 그때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내가 진짜 우울증에 걸리겠다 이 정도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비트코인을 그때는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는 하지만 너무 속상하죠. 기회비용의 상실이었거든요. 1억 4천만 원을 그냥 아마존에 가만히 가지고 있었으면 더 높은 수익이 있었을 텐데 그거를 그렇게 팔아서 고작 2천만 원의 수익을 그 롤러코스터 힘든 과정을 겪어가면서 할 거였느냐 차라리 예금을 하지 이러면서 굉장히 신세한탄을 많이 했었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두 가지 교훈을 단기간에 배우신 거예요. 투자에는 두 가지 고통이 있는데 내가 산 게 내려갔을 때의 고통이 정말 커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팔자마자 엄청 올라버리면 그 고통도 상당히 강해요. 근데 그 두 가지 고통을 비트코인 투자를 통해서 배우게 된 거네요. 네, 맞아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팔고서 급등하면 그 고통이 더 크다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교훈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부동산과 코인은 나랑 맞지 않는다 결론을 내리고 다시 이제 다 애플에 넣었다. 네, 2020년 8월 정도에 다 그게 모든 게 정리가 됐었고 퇴사를 순조롭게 할 수 있었죠. 이제 퇴사할 시점에는 빚은 제로가 됐고요. 그래서 빚은 제로가 된 상태에서 아마존과 애플을 통해서 순자산이 얼마 정도였어요? 순자산이 5억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아마존과 애플만 포트폴리오로 가지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그 이후로 더 하신 거예요? 그 이후로 제가 하나를 더 추가를 했어요. 포트폴리오에 테슬라를 추가를 했는데 아마존의 비중이 좀 큰 편이었어요. 그래서 아마존의 비중을 조금 줄이면서 제가 조금 더 이제 앞으로의 성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면서 세계 시가총액 톱5에 들어가는 그런 이제 주식이 뭘까라고 생각하다가 테슬라 쪽으로 조금 자본을 이동을 시키게 됐습니다. 미국 주식을 살 때 원칙이 시총 5손가락 안에 안 되면 안 사는 거네요. 거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제 원칙이고 제가 주식 투자하면서 하는 원칙이 두 가지가 있는데 빚내서 주식 투자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계 시가총액 톱5 내에서 결정한다. 요 단 두 가지 정도의 제 규칙이 있어요. 그럼 규칙을 정한 이유는 뭐죠? 그렇지 않으면 너무 생각할 게 많고 너무 공부할 게 많아요. 근데 저는 투자 되게 편하게 하고 싶거든요. 전문적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투자를 한다고 해서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2007년도부터 보고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심플하게 가장 제 원칙을 가지고 투자하기를 원하고 이게 저는 가장 건전한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투자라는 거는 삶을 더 잘 살기 위한 경제적인 어떤 수단인 거고 결국에는 내 인생이 제일 중요한 거라서 한정된 시간 동안에 좋은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는 거고 요 투자라는 건 어쨌든 그 시간을 유지시켜줄 수 있는 경제적인 어떤 장치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저는 이 의견에 너무 동의하고 그래서 투자 공부 너무 치열하게 하지 말라고 강조해서 말씀드려요. 투자 공부 굉장히 치열하게 한다고 해서 잘하는 거 아니에요. 일단 주식은 절대 아니고요. 주식 투자 공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잘할 것 같으면 저기 하버드 졸업해서 월가에서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 제일 잘하셔야 되는데 그런 분들 종종 파산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 분들의 수익률이 ETF, 인덱스 펀드의 수익률보다 높지 않다라는 거는 경제학 원론 책에도 나와 있어요. 그만큼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것과 투자의 수익은 별로 일치하지 않고 많은 전문가들의 예측은 수시로 틀려요. 아마추어 투자자분들이나 전문가분들 투자 수준이 그렇게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마추어 투자자분들
막 스스로 개미라고 막 비하하시면서 하시는데 왜 개미라고 그렇게 비하를 하시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훌륭한 투자자분들이시거든요. 아마추어라는 그 포지션이 굉장히 좋거든요. 아마추어 투자자분들이 가지고 계신 장점을 활용하셔가지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시드머니를 일단은 뭐 있는 분도 계시고 없는 분도 있을 텐데 지금 뭐 빚이 있거나 예. 아니면 이제 시드머니가 없는 분들을 위해서 조언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만약에 월급쟁이이시고 현재 빚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을 신용대출로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렇게 빚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아마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셨으면 대출 이율은 한 3%에서 5% 사이 그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럼 과거의 한주주 같은 경우에는 그 대출을 먼저 다 갚고 그다음에 시드머니를 모으기 시작했겠지만 지금 뭐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저는 다른 대안도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5년 정도 계속 꾸준히 그 빚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빚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투자를 통해서 시드머니를 또 불려나가시는 방법으로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투자를 하시는 경우에 그 은행 이율, 그러니까 3%에서 5%의 대출 이율보다는 좀 더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투자를 가셔야 되는 건데요. 빚이 있는 상태는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안전한 종목을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종목은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ETF 중에는 QQQ나 SPY, 아까 전에 언급한 그런 정도의 항목을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걸 추천해드리는 이유는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금융위기가 오거나 좀 금융경색에 빠져드는 상황에서 현금 보유가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이라는 걸 해요.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주주들의 그 이익을 조금 보전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위기가 오거나 하락이 와도 남들보다는 조금 적게 떨어져요. 안 떨어지는 거는 아니겠지만요. 그래서 그런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기업이 저는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인덱스 펀드, 뭐 ETF 같은 경우에는 QQQ나 SPY를 제가 추천을 해드렸는데 그것들로 이제 꾸준히 적립식 투자를 하시다 보면 은행 이율 3%에서 5%보다는 훨씬 더 많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올리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빚이 있는 상태에서도 투자를 동시에 진행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국내 주식은 거들떠도 안 보시는 거예요? 아, 네. 저 국내 주식은 전혀 안 하는 편인데요. 국내 주식 안 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요. 환율 때문인데요. 과거에 금융위기가 왔을 때 항상 한국 돈의 가치는 폭락을 했었어요. 서브프라임 때 2007, 8년도에 한국 그 원화 가격이 폭락했었고요. 마찬가지로 IMF 때도 원화 가격이 거의 반토막이 났었어요. 그리고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도 미국 달러 환율이 치솟았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원화 가치가 하락되는 거를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너무 많이 봐왔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원화를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두려웠어요. 그래서 이 돈을 항상 달러나 이렇게 바꿔서 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저는 했던 거예요. 해외 주식에 관심을 갖게 된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국내 주식들에 관련된 정보들은 너무 많아요. 제가 한국 주식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유일하게 제 관심사는 삼성 주식이거든요. 삼성전자 주식을 사서 보유를 하고 있으면 그 종목의 정보들이 너무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뉴스가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고 그냥 안정된 상태로 장기 투자를 하기가 너무 어려운 환경인 거예요. 반면에 해외에 관련된 부분은 정말 아주 큰 이슈가 아니면 그렇게 잘 나오지 않거든요. 뭐 예컨대 아마존이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넘었다 뭐 이런 정도의 그런 큰 뉴스가 아니면은 뉴스에서 잘 나오지 않아요. 신문에서도 잘 나오지 않아요. 요즘에는 조금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마음 편하게 갈 수 있는 거는 해외 주식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 시드가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해서 좀 쌓인 사람들 있잖아요. 목돈이 좀 생긴 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느 정도 목돈이 마련되셨다라고 하면 수도권 기준으로 부부 합산해서 한 뭐 3억에서 4억 정도 그런 정도의 시드머니가 순자산으로 있으시다라고 하면 저는 실거주 주택을 마련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실거주 주택을 마련하라고 하면 지금 이미 너무 오른 거 아니냐 뭐 이런 다양한 말씀들로 그걸 좀 이렇게 멀리 하시거나 기피 하시는데 저는 실거주 주택은 투자 이상의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가족들이 안락하게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고 실거주 주택은 필수제예요. 필수적으로 삶을 사는데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투자의 가치를 훨씬 뛰어넘는다라고 생각해요. 수도권 기준으로 3, 4억 정도 순자산이 모였다라고 하면 입지가 좋은 곳에 좀 소형 평수 아파트라도 좀 낡은 아파트라도 인프라가 잘 갖춰진 곳 잘 찾으셔가지고 그 필요하시면 대출도 받으셔가지고 그렇게 자가 마련을 하는데 더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 돈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아파트들이 있어요. 순자산으로 1억 정도만 있어도 자가 마련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먼저 가족들의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서 그렇게 실거주 주택을 마련을 하시라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아까 그 빚내가지고 예. 주식 투자는 반대하셨는데 네. 실거주 1주택에 한해서는 예. 대출은 오케이인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 집 살 수 있나요? 그렇지 않고서 실거주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시점은 역사상 별로 없었어요. 그냥 평범한 월급쟁이가 부모님 도움 어느 정도 받지 않고 대출 도움 어느 정도 받지 않고 내 실거주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시기는 지난 70년대도 없었고 80년대도 없었고 저는 없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부동산 실거주 집을 마련할 때만큼은 어쩔 수 없이 저는 영혼까지 끌어서 모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좀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요즘 연끌 한다고 해도 그래도 대출이 그렇게 잘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 연끌 수준이 아마 월급쟁이 분들께서 감당하실 수 있는 수준으로만 연끌이 가능하실 거고, 그리고 뭐 필요하다면 부모님께 뭐 이렇게 채용증을 쓰시는 방법도 있고 해서 그렇게 좀 다양한 방식으로 내 주식도 다 팔아서 그렇게 이제 실거주 집은 마련한 상태에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이제 시드머니조차 없으시다라고 하면 주식 투자해서 이렇게 모아 가셔야 되겠죠.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하는 게 이게 사실은 마음의 안정이 돼야지 이상한 선택을 안 하는데, 보통 투자를 할 때 실거주 한 채가 있으면 일단은 내가 아무리 망하더라도 집에 가서 누일 곳은 있다라는 이 심리적 안정감이 있고, 주택공사나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은행보다 저렴한 이제 금리로 해가지고 받을 수 있는 시스템들이 돼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나라에서 주는 기회인데 그런 기회를 활용 안 하면 사실은 아깝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좋은 대출의 기회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 잘 찾아보셔가지고 입지 좋은 곳으로, 여러분들 직장에서 좀 교통이 가능한 곳으로 해서 가지고 계신 자금 규모에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거주 한 채가 있어요. 있는 상태에서 조금 더 돈을 불려나가는 방법은 뭘까요? 시드가 이제 얼마인지에 따라서 좀 다를 거예요. 시드가 금융자산을 기준으로 해서요. 1억 미만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지금 하시던 방식대로 1억의 금융자산, 1억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월급을 타서 다달이 여러분들께서 좋아하는 주식을 계속 사서 모으시면 돼요. 하지만 이제 그 금융자산이 2억을 넘어서 뭐 3억, 4억, 5억 이렇게 가시는 단계라면 하나 또 생각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때부터는 좀 어느 정도 현금을 가지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현금은 달러예요. 한 2억이 넘어서 뭐 3억, 4억 되신다라고 한다면 현금의 비율을 조금 늘려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금융자산이 굉장히 어느 정도 안정된 궤도에 이르렀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너무 현금이 적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재. 그래서 제가 원하는 현금의 수준은 금융자산의 한 20% 정도는 현금을 가져가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서 내년, 그러니까 2022년부터는 저는 현금의 그 비중을 조금씩 늘려갈 거예요. 그래서 2022년이 끝날 무렵에는 현금 비중을 한 20% 정도는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이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궤도에 오르셨다라고 하면 20% 정도의 달러로 보유를 해 놓으신다라고 하면 더 안정된 상태로 투자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참고로 저는 낙관론자예요. 그러니까 시장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라는 낙관론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사람이고, 위기 올 수는 있지만 그래도 저는 그 와중에서도 계속 낙관론을 가지고 투자를 할 거예요. 그래도 저는 제 안전마진 현금 20% 정도를 가져가는 거를 내년부터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구독자님들께 해주시고 싶은 조언 있으세요? 지금 현재 빚을 가지고 있으시거나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재정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아마 문제가 그것뿐만은 아닐 거예요. 굉장히 좀 다양한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예를 들어서 빚이 3천만 원이 있었을 때 그것만 문제가 아니었어요. 제 직장 생활에 집중하지도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직장 상사와의 불화도 있었고, 회사에서도 또 큰 실수를 해서 내가 진짜 이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했었고요. 인간관계의 문제, 뭐 재정 문제, 이런 것들이 너무 복합적이어서 제가 진짜 인생의 엉망진창이었거든요. 그때 저는 제가 가진 큰 문제가 무언가 여기에 집중을 했었어요. 그거는 바로 이제 빚을 청산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 빚 청산을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제가 진짜 하나하나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다른 많은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회생이 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구독자분들께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혹시 이렇게 인생의 문제들이 너무 많으시다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고 그거 하나에 좀 몰입을 해보신다라고 하면 다른 문제들은 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회생이 되는 거를 느끼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면
드리면서 좀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2시간 가까이 먼 길 운전하셔가지고 이렇게 오셔가지고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이렇게 긴 시간 동안에 시청해주셔가지고 시청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더 유익한 얘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